쉽고 재미있는 시사경제 페페TV에서 존경하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코로나19 사태 초반에 대한민국은 뜻하지 않게 신천지라는 종교단체로 인해 애를 먹었습니다. 종교의 자유가 있는 대한민국에서 그들이 무엇을 믿던지 간에 그들의 마음이겠지만 보건당국의 방역에 비협조적인 모습을 보여 눈총을 샀는데요. 이번에 클럽 가신 분들도 부탁드립니다. 제발 검사 받으세요. 근데 최근 일본에서도 신천지와 비슷한 일이 발생해 사람들을 경악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과연 이 일본판 신천지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페페TV 팩트 체크. 여기 마스크가 필요 없다며 자신만 믿으면 코로나를 이길 수 있다고 주장하는 단체가 있어 일본 사람들이 경악하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확진자는 갈수록 늘어가 끝이 보이지 않는 사회적 거리두기에 일본인들의 피로감은 나날이 쌓이고 있는 상황에 설상 가상으로 코로나19를 치유해준다고 주장하는 단체들까지 나타나 혼란에 휩싸였습니다. 미국의 뉴욕타임즈는 일본의 신흥 종교단체인 행복의 과학에 대해 집중 소개했습니다. 이 매체는 행복의 과학이 일본판 사이언톨로지라면서 비밀스럽고 언론의 적대적인 곳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 많은 종교단체들이 예배와 집회, 연수회 등을 중단하겠다고 발표하는 상황에서 이 행복의 과학이라는 종교단체는 정반대의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일례로 지난 1월 말부터 중국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격퇴 기원이라는 행사를 진행 중입니다. 행복의 과학 홈페이지에는 믿음으로 면역을 높여 코로나 바이러스를 물리치자는 문구를 적어 놓았고 기도문에도 엘칸타 아래요. 그 이름 아래 믿는 자들만 구원해 주소서 라고 써 있습니다. 여기서 엘칸타 아래는 행복의 과학 창립자이자 총재인 오카와 류오를 가리킵니다. 즉 교주를 믿는 자들만 살려달라는 기원입니다. 마치 신천지의 이만희 교주를 연상시키는데요. 교단이 운영하는 뉴스 사이트 더리버티에 의하면 오카와 총재는 2월 22일 가가와현, 3월 14일에는 미야기현에서 강연회를 열었고 각각 1,300명과 1,200명이 참석했습니다. 특히 2월 강연회에는 총재는 마스크를 착용한 청중들을 보고 마스크는 실제로 전혀 필요 없음이다. 나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사멸시킬 수도 있음이다. 그런 법적 신통력을 가지고 있음이다. 그러니 전혀 신경 쓰지 말고 오히려 고치러 왔다고 생각하는 편이 좋으실 겁니다. 라고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일본 매체 하버 비즈니스에 따르면 이 집회에 참석하려면 돈도 내야 하는데 복납 기준은 1만엔 약 11만원 이상입니다. 우주인의 영혼과 나눈 대화를 오카와 총재가 집필한 책에서 말하기를 이번 감염은 중국이 발원이다. 신을 믿지 않는 공산주의 독재국가 중국에 의한 인권 탄압 및 패권주의가 증오의 파동으로 의해 악령화됐으며 그 결과물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들은 당연히 개풀 뜯어먹는 소리입니다. 바이러스 대책 기도문에서 알 수 있듯이 신도수를 늘리기 위해 행복의 과학 신자만 구원받을 수 있다며 신자가 다른 가족이나 지인을 구하고 싶다면 결국 포교 활동에 힘써 입회시켜야 한다는 신천지식 포교법을 쓰고 있습니다. 이 종교의 독특한 점은 포교 스타일입니다. 이것저것 출판물을 많이 발행하고 있는데 주로 역사적 인물과 정치인, 유명 인사 등과의 영적 대화를 책으로 펴냅니다. 이 중에 베스트셀러로 오른져서도 상당수입니다. 여기서 독서량이 많은 일본 국민들의 지적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가늠해 볼 수 있는데요. 1990년대 일본인들은 버블 경제가 꺼지고 불황에 접어들면서 예언과 악령에 관한 이야기에 빠져들었습니다. 오카와가 쓴 노스트라다무스 전율의 계시, 알라의 위대한 경고와 같은 책들이 크게 히트했고 그에 져서 태양의 법은 28개국의 언어로 번역되었습니다. 근데 이 오카와라는 교주는 돈 버는 수완이 좋아 보입니다. 뉴욕타임즈에 의하면 이번 사태 비교적 초기라고 할 수 있는 2월 초에는 중국발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영사라는 책도 출판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터지자 즉시 관련 서적을 펴냈기 때문에 많은 부수를 기록할 수 있었고 수익이 짭짤했는지 4월에는 영어로까지 번역해 출판하고 행복의 과학 책 시리즈와 함께 코로나 바이러스를 주제로 한 DVD와 CD도 판매 중입니다. 한마디로 아무 말이나 써제낀 코로나 관련 출판물로 자신의 경제적 이윤을 극대화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대표적인 헛소리 중에 하나가 오카와의 목소리만으로도 면역 강화 능력이 유지된다는 주장입니다.
등입니다. 행복의 과학은 정치활동에 적극적인 종교로 유명합니다. 2009년 5월에는 행복실현당이라는 정당을 창립하고 일본도 핵무장을 해야 한다며 우익의 표심을 자극하고 나섰지만 한 번도 국회의원 당선자를 배출하지 못했습니다. 지방의원 선거는 2019년까지 총 44명의 당선자를 배출했으나 어떤 의회에서도 행복실현당 소속 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가 없어 사실상 영향력이 미미한 편입니다. 근데 이 오카와라는 사람 지방꼴이 말이 아닙니다. 이만희 교주도 과거 헤어진 여성이 자신을 저격하고 다녀 낭패를 보고 있는데요. 이 행복의 과학이라는 단체의 오카와 총재를 앞장서서 비판하는 사람은 흥미롭게도 그의 장남인 히로시입니다. 히로시는 자신의 아버지에 대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하느님의 메시지를 받았다고 주장하며 추종자들에게 끊임없이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하는 일은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당장 아버지가 정신 차리고 정직하게 사셨으면 합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아들을 본 오카와 총재의 대응이 또 가관인데요. 이와 관련 행복의 과학 측은 지난 4월 7일 히로시와 악의적 기사를 실은 출판사 신초사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돈도 잘 벌고 자신을 비판하는 아들을 고소까지 하는 이사이비 교주는 1956년 도쿠시마현 출생으로 도쿄대학 법학부를 졸업했습니다. 이후 1986년 행복의 과학을 설립했으며 세계 100여 개국에 관련 종교시설을 만들고 심지어 서울에도 지부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렇게 사회를 혼란스럽게 하는 사이비 종교까지 기승하고 있는 가운데 일본에서는 최초의 20대 사망자가 나와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그것도 일본을 상징하는 스포츠 선수가 사망해 일본 열도의 충격은 더한데요. 요미우리 신문, NHK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일본 스모협회는 오즈모의 산단메 쇼부시 선수가 코로나19로 인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선수는 발열 등 코로나19 증상이 처음 나타난 뒤 보건소 측으로부터 검사 관련 상담을 제때 받지 못하고 입원할 병원도 찾지 못해 나흘 이상이나 헤맨 것으로 드러나 일본 보건당국의 이번 사태 대처가 얼마나 미흡한지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키가 165cm인 스에타케는 스모 선수치고는 작은 몸집이었지만 지병으로 당뇨병을 앓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뒤 그의 건강 상태를 우려하는 주위 사람이 많았다고 합니다. 증상이 나타난 뒤 보건소 측에 전화했으나 통화하지 못하고 증상이 악화된 후에도 입원할 병원을 제때 찾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건강한 신체의 상징으로 통하는 스모 선수가 코로나19 감염으로 숨진 사례가 처음 나온 것에 대해 일본인들은 충격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입니다. 스에타케 선수가 증상, 발현 초기에 신속한 검사를 받지 못하고 결국 사망에 이른 것을 놓고 인터넷 공간에선 정부를 비판하면서 충격스럽다는 반응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28세라면 너무 젊은데 엄청난 충격을 받았다. 증상이 처음 나타난 후의 과정이 최악이었다. 보건소는 통화도 안 되고 병원을 찾아다녀도 입원할 곳조차 없는 나라 일본. 이래가지고는 살 수 있는 사람도 살 수 없다는 생각이 든다. 스모 선수도 사망하는데 운동을 하나도 하지 않은 나는 더 위험하다는 거 아닌가? 정말 무섭다. 아베 신조 총리는 뭐 하는 겁니까? 대책을 마련해 주십시오. 라며 일본 정부의 코로나19 대응 체계를 비판했습니다. 스모협회는 선수 사망과 관련 공식 성명을 내고 스모 선수답게 끈질기게 버텨 마지막까지 병과 싸웠다. 지금은 단지 평안하게 잠들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우리 정부가 한국에 대한 일본의 반도체 소재 세계 품목 수출 규제와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구체적인 입장을 이달 말까지 밝혀달라고 일본 정부에 요구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정부 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일본이 수출 규제 강화 조치를 발표한 지 1년이 다가오고 있는 상황에 더 이상 현안 해결을 지연시킬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한국 정부는 일본이 당시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를 강화하며 그 사유로 들었던 제도들을 모두 개선했다는 입장입니다. 재래식 무기 캐치올 통제는 정상적이고 효과적으로 작동하고 있지만 그 법적 근거를 더욱 명확하게 하기 위해 지난 3월 18일 대외무역법 개정을 완료했고 다음 달 19일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수출
관리 조직과 인력도 무역, 안보 정책관으로 확대 개편하는 식으로 보완했습니다. 포괄허가에서 개별허가로 전환될 수출 규제 3개 품목의 경우 10개월간 운영 과정에서 건전한 수출 거래 실적이 축적되는 등 한국으로 수출하는데 아무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가 현안 해결에 나서야 할 필요 충분 조건은 모두 갖췄다며 일본은 수출 규제 강화 조치를 원상 회복하는 데 망설일 이유가 없다. 코로나19 극복으로 한일 양국 모두 어려운 상황이고 협력할 분야도 많다. 수출 관리 분야 현안을 조속히 매듭짓고 더욱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길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대한민국은 미운 놈 떡 하나 더 준다고 일본에게 손길을 내밀며 최후 통첩을 했는데요. 이에 대한 일본의 반응이 놀랍습니다. 일본 경제산업상 당국자는 한국 언론의 관련 질의에 그간 얘기해온 것처럼 적절한 수출관리 시점에서 수시로 수출관리 평가를 해나간다는 입장이라며 그 이상의 것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한마디로 한국의 손을 뿌리쳤다는 것입니다. 이제 페페TV의 결론입니다. Conclusion. Pepe TV. 와, 아베씨 진짜 짱이네요. 한국이 져주면서 손을 내밀었는데 그걸 뿌리쳐요? 대박, 진짜 놀랬어요. 아니 지금 급한 게 누군데 그 이상의 것은 없다니요. 어이가 없네 진짜. 자존심 하나는 월드 클래스입니다. 인정. 근데 그 수출 관리에 일본 농수산물은 굳이 포함시키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그 방사능 들어간 더럽고 위험한 걸로 한국 공격하는 거 아닙니까? 그거 공격이에요. 니네끼리 먹으세요. 필요한 건 안 주고 쓸데없는 것만 잔뜩 수출 못해 안 달랐어요. 요즘 베트남이랑 친해 보이시던데 거기로 수출 다 하는 건 어때요? 대한민국 사람들은 방사능 싫어하거든요. 페페TV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페페TV는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그럼 여러분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되셔야 해요. 당신은 소중하니까요. 다음 영상에서 봬요. 안녕. 얼마 전 한국의 인터넷을 뜨겁게 달군 인물이 있습니다. 현재 명실상부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브랜드 가치를 지닌 여성 솔로 가수는 단연 아이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명 이지은, 1993년생의 아이유는 중학생이라는 어린 나이에 데뷔하여 가요계에 자신의 실력을 꾸준히 알렸습니다. 그녀의 대표곡 좋은 날을 통해서는 1학 스타덤에 올랐고 수많은 삼촌 부대를 만들어내기도 했는데요. 그녀는 이것에 그치지 않고 뛰어난 작사 작곡 능력과 특유의 감성을 보여주며 현재는 대한민국에서 남녀노소 가리지 않는 최고의 싱어송라이터로 등극할 수 있었습니다. 각종 드라마에 출연해서도 훌륭한 연기력을 보여 노래, 연기를 가리지 않는 만능 엔터테이너로 불리고 있죠. 그러다 보니 그녀는 해외에서도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피부도 유독 하얗고 앳된 얼굴을 갖고 있다 보니 아시아 지역에서 그녀는 선망의 대상에 가까운 수준인데요. 이러한 현상은 중국에서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인공이 큰 주목을 받은 것이죠. 며칠 전 중국과 한국의 각종 커뮤니티에서는 중국판 아이유라고 불리는 여성이 큰 화제를 불러 모았습니다. 이 여성은 자신의 인스타그램, 틱톡 계정을 통해 아이유와 100% 싱크로율을 자랑하는 영상들을 올렸는데요. 이를 본 팬들은 처음에는 어그로겠거니 생각했는데 막상 보니 너무 똑같아서 깜짝 놀랐다. 이 정도면 도플갱어가 아닌가? 라며 놀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때문에 그녀의 SNS를 방문하는 팬들이 폭증하기 시작했죠. 그런데 이러한 그녀의 인기는 1일 천하에 불과했습니다. 그녀의 SNS를 살펴보던 팬들이 뭔가 이상함을 감지했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올렸던 영상들은 아이유와 똑같은 모습을 보이지만 그 외의 영상과 사진들에서는 아이유와 달리 날카로운 눈매, 주걱턱 등을 갖고 있음이 밝혀졌던 거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녀가 아이유와 닮았다며 공개한 영상 역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의 보정을 받았음이 드러났습니다. 몇몇 네티즌들이 보정 전 영상을 도출해보니 아이유를 닮기는커녕 생판 남의 얼굴이 나온 것입니다. 즉, 그녀는 아이유와 닮기 위해 그녀의 표정과 행동들을 모두 카피하였고 보정 어플을 사용하여 네티즌들을 속였음이 밝혀진 것이죠. 중국이 한국의 것을 뺏기를 시도하는 것은 하루 이틀 일이 아닙니다. 한국에서 잘 나가는 브랜드를 그대로 뺏겨 만든 브랜드가 중국에서 초대박을 터뜨리는 것이 흔한 일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얼마 전에는 중국 상표평심위원회가 자국 기업과 한국 기업과의 소송 분쟁에서
한국의 기업을 들어준 것이 큰 화제가 되었을 정도인데요. 지난 20일이 전해진 바에 따르면 중국 상표평심위원회가 한국의 빙수 전문 프랜차이즈 업체 설빙이 제기한 중국 내 상표권 무효 소송에서 이례적으로 한국의 손을 들어주었다고 합니다. 중국의 설빙 원소라는 기업은 한국 설빙의 대성공을 보고 설빙이라는 브랜드 로고를 그대로 카피한 채 중국 내 브랜드를 론칭하였습니다. 로고뿐만 아니라 각종 인기 메뉴, 그리고 카페 내부 구성과 진동벨의 디자인까지 그대로 뺏겨 중국 내 수백 개 이상의 매장을 열어 대박을 터뜨렸죠. 진동벨에는 코리안 디저트 카페라는 문구까지 적혀 있어 이를 본 한국인들은 기가 막힐 따름이었는데요. 사실 중국의 막무가내 브랜드 도둑질은 하루 이틀 일도 아니었기에 그저 중국이 중국했다 생각해야 한다는 의견이 중론이었습니다. 실제로 설빙이 중국 내에서 진행한 소송 역시 처음에는 네티즌들의 예상대로 흘러갔습니다. 설빙이 중국 내에서 문제점을 인지한 것은 2015년이었습니다. 이때 설빙은 중국의 현지 기업 A에게 가맹수업 운영권을 판매하는 형식으로 진출하려 했는데 이미 중국에는 설빙의 상표권을 등록한 B 기업이 있었던 거죠. 이것만으로도 황당한데 더욱 황당한 일은 이후부터 벌어집니다. 설빙에게 가맹사업 운영권을 구매한 기업 A가 설빙을 향한 소송을 한 것입니다. 한국의 설빙이 상표권 관리를 제대로 안 한 탓에 우리가 영업을 하지 못하게 되었다. 그리고 중국의 법원에서도 역시 설빙이 유사상표 문제를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현지 업체 A와의 가맹계약을 체결하였으니 설빙은 A 업체에게 모든 계약금을 반환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상식적으로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만약 업체 A가 중국 내에서 설빙의 브랜드를 내걸고 장사를 하고 싶었다면 외지인인 한국의 설빙보다는 업체 A에게 시장 조사를 철저히 할 의무가 있었을 것입니다. 한국의 설빙은 그저 A가 상표권 사용을 허가해달라 해서 주는 계약금을 받고 허가해 주었을 뿐인데 나중에 와서 모든 책임을 한국의 설빙에게 덮어 씌우다니 한국의 설빙은 가만히 있다가 브랜드 상표권도 빼앗기고 계약금 반환금 그리고 소송 비용까지 날리게 된 것이죠. 이 소송은 결국 중국에서 대법원까지 상고되었으나 중국의 대법원에서 역시 앞선 하위 법원의 판단이 옳다 판단하여 한국의 설빙은 결국 A 업체에게 9억여 원을 돌려주고 중국에서 철수하게 되었습니다. 일각에서는 업체 A와 B가 사전에 미리 말을 맞춰 짜고 치는 고스톱을 한 게 아니냐는 의심의 목소리를 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설빙은 이대로 당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업체 A에게는 9억여 원을 돌려주긴 했지만 설빙의 브랜드를 도용하고 있던 업체 B에게는 상표권 무효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소송의 결과가 얼마 전 나온 것입니다. 아무래도 브랜드 로고, 메뉴, 카페 인테리어, 진동벨, 홍보 문구 등 베끼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으니 중국의 상표평심위원회에서도 도저히 자국 기업의 편을 들어줄 건덕지가 없었던 것입니다. 물론 이 상표권 분쟁을 이겼다고 해서 그동안 중국 기업 B가 부정적으로 벌어들인 수익을 일부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긴 것은 아니지만 앞으로 중국 기업에게 브랜드를 도용당한 수많은 한국 기업들의 줄 소송이 시작될 수 있는 시발점이 된 사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니스프리, 얌샘, 고봉민 김밥, 김가네 등 중국 기업이 한국 기업의 브랜드를 도용하여 운영하고 있는 업체는 결코 적지 않습니다. 굳이 브랜드 이미지를 도용하지 않더라도 너 귀엽다, 미니굿 산무, 아케나기, 일라휘, 무궁생활 등 해외에서 자신들이 한국 기업이라 속여 한류에 편승하는 중국 기업들도 많기 때문에 이번 사건은 한국이 이들에게 반격할 수 있는 서막이 될 것이라는 네티즌들의 분노에 찬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중국 공산당 내에서도 역시 짝퉁 중국, 불량 중국의 이미지에서 벗어나고자 각종 움직임에 나서고 있기 때문에 중국 내 비양심 업체들은 앞으로 대거 적발될 예정입니다. 최근 한 중국 매체는 공식 유튜브를 통해 충격적인 영상을 공개하였습니다. 영상 속에서는 평범해 보이는 대파를 휴지로 닦아내는데 휴지에 파란색 색소가 묻어나온 것입니다. 대파를 싱싱하게 보이게 하기 위한 수작이었죠. 실제로 이 대파를 구매한 중국 소비자들은 파를 씻으니 물이 청록색으로 변했고 내가 구매했던 싱싱한 대파는 어디 가고 썩어 문드러져가는 대파만 남아있었다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그리고 최근 중국에서 공개된 의자 영상은 현지 네티즌들을 공포에 몰아넣고 있습니다. 높낮이를 조절할 수 있어 흔히 사무용 의자로 사용되는 평범한 의자인데요.
이 의자에 앉아 있다가 하복부에 수십 개의 파편이 박힌 환자가 발생한 것입니다. 심지어 이로 인해 사망한 학생들도 속출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사고의 원인은 의자가 높낮이 조절을 할 수 있게 만드는 실린더 혹은 압축가스의 불량임이 드러났죠. 그래서 중국에서는 중국 업체들의 의자를 모아 한 가지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2층 건물에 올라가 1층에 있는 의자 위로 무거운 물건을 떨어뜨리는 실험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폭발이었습니다. 한국의 것을 베껴서 부당이득을 취하는 것만으로도 우리 입장에서는 충분히 화나는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더불어 제대로 된 제품도 만들지 못해 불량품이 속출하면서 해외에서는 한국 제품 행세를 하는 중국의 기업들 때문에 자칫하면 한국의 브랜드 이미지가 훼손될 수도 있습니다. 때문에 이런 상황을 알고 있는 한국의 네티즌들은 한국의 기업들이 중국에 대해 대대적인 소송을 진행해야 한다 목소리를 키우고 있는 것인데요. 단순히 한국의 역사, 문화, 음식뿐만 아니라 인물, 기업까지 중국의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중국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한편 국내의 한 네티즌은 그나마 중국이 절대 빼앗을 수 없는 것이 있어 다행이다 라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기도 했습니다. 나란 말씀이 둥기게 달아. 나란 말씀이 중국과 달라. 인류가 가진 세계 최고의 문자인 한글만큼은 세종대왕의 창제 배경부터 중국과는 거리를 두고 있으니 이것은 중국이 제 아무리 노력을 해도 결코 빼앗을 수 없는 한국 고유의 발명품이기 때문이죠. 세종대왕께서는 도대체 몇 수나 앞을 내다보신 걸까요? 지금까지 퍼플투브였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은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